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여러분의 수요일 밤을 책임지는 MC 김일중입니다.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수미터까지 찾나요? 법이 지겹고 힘드시다고요?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법 러닝메이트 임지혜 변호사입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픈 관심 없대도 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을 지키는 법둥이 유재한입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다 없애려고 하고 있는 법률신문 배석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오늘 역시 좀 힘이 나는 노래로 힘이 시작을 나는. 해봤는데 네. 마지막에 우리 배 국장이 힘 빠졌습니까? 많이 힘들어하네요. 아닙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저희가 노래로 네. 또 시작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오늘 노래한 이 곡은요. 달리기라는 노래인데요. 왜 우리 월, 화, 수 이렇게 일하면 벌써 좀 지치잖아요. 네. 이럴 때 저는 이 달리기 노래 들으면 그래도 조금 힘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화목이 문제야 완전 화목. 화목? 화목. 좀 쉬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몰라. 퐁당퐁당으로? 퐁당퐁당으로. 그러면 화목 토일 쉬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힘차게 시작해가지고 다들 이래? 자, 다시 한번 파이팅 좀 해주시고. 파이팅! 파이팅! 실은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거 좀 다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저 알고 있습니다. 저 저는 그래서 회사 몰랐어요. 다닐 때도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영화 단체를 보러 가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기본법에서요, 우리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좀 더 많이 즐길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게 문화를 좀 누려라 라는 의미로 이날만큼은 일부 문화시설 할인 또는 뭐 무료 그리고 야간 개방도 하고요. 극장도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일부 회사에서는 칼퇴의 날 뭐 이런 것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회사라고 보면은 우리 형님네 회사. 그렇죠. 법률심은 어떤가요? 법률신문은 일단 6시 퇴근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네, 원칙. 그런데요. 원칙. 그런데 기자는 원래 24시간 일해야 되는 또 직업이긴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근데 이게 충분히 이게 또 이해는 합니다만. 항상 사건 사고가 터지고 그렇죠. 재판이 있고 뭐 수사가 또 진행되고 무언가 이슈는 항상 터지기 때문에 기자분들의 고충도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바쁜 일상에서도 문화생활 누린다는 건 참 쉽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문화가 있는 날만큼만이라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화생활 즐기고 우리들의 법까지 보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수요일 밤 여러분의 법률 지식을 꽉 채워드리는 우리들의 법도 문화권을 누리는 한 방법이 되겠죠? 자, 국회에서 통과된 따끈따끈한 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새 법률 완전 정복! 오늘 도착한 새로운 법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 번쯤 이사 경험이 다들 있을 텐데요. 이사를 계획하면서 꼭 만나야 할 사람 누구일까요? 뭐 아무래도 은행 아니겠습니까? 대출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근데 예. 은행만큼 혹은 그보다 또 중요한 어떤 사람, 존재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 공인중개사. 그렇지. 그렇죠. 부동산 사업자. 네네,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네, 정답이고요. 항상 어떤 공인중개사를 만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중요하죠. 최근 들어서 전세 사기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사기의 공범이자 주범으로 활동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어떤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어떤 요건하에서 취소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 수법이 드러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공인중개사들도 가담을 했다는 정황이 나와서 이거는 믿고 맡겼는데 뒤통수 맞은 격이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로 매도인 공인중개사들이 공모해서 보증금을 편취를 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매도인이 어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사례까지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미리 짜고 피해자에게 어떤 거짓 계약을 한 셈이고요. 예. 그리고 공인중개사 외에 뭐 공인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이런 어떤 무자격자들을 대거 고용을 해서 브로커처럼 이렇게 네. 활동했던 것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요. 현행법상요. 이제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공인중개사 혹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중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부동산 가서 보면은요, 직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다들 그냥 다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하시는데 공인중개사님도 계시고 이제 중개보조원 아니면 그 정말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시는 직원분들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근무하고 계시다 보니까 네. 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경험담인데요. 진짜 어느 부동산을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아예 없음. 그냥 직원들로만 가득 찬 회사고 다른 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이 마치 분점을 낸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좀 강력한 법 제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이번에 그 개정안 핵심 내용이 바로 유지한 씨 같이 이런 사안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놓고 어떤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처벌을 형사처벌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사기나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가 있을 때는 자격증도 상실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개사가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만들도록 했고 어떤 거짓된 정보를 주거나 불성실한 태도 등을 했을 때도 역시 신고할 수 있도록 그 공인중개사의 어떤 법적 책임을 더 이렇게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조치들이 앞으로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움직임 때문에 법원에서도요, 이 공인중개사들의 어떤 책임 범위를 넓히는 그런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나쁜 매물을 중개한 경우, 우리가 흔히 왜 깡통전세 이런 매물을 중개해서 피해를 보게 된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배상해야 되는 그 비율이 통상 20%에서 30% 정도의 판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책임을 60%까지 인정하는 그런 판례도 등장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님들은 이런 나쁜 짓 하지 않으시고 정직하게 중개하고 계시지만 정말 극소수의 이런 사건들 때문에 또 전체가 피해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다수 분들이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그 몇몇 미꾸라지 같은 분들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엄격한 법도 중요하지만 정말 공인중개사 여러분께서 좀 더 책임감 있게 그 본인들의 임무에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이 하지 말란 거는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전세 사기가 일어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요즘에 진짜 전세 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회에서 아주 빠른 대응을 위해 가지고 새로운 관련 법안들이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놓치지 않고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갖고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입법자입니다. 어떤 분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저 김현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서준이 친구고요. 다쳤어요, 그 사람이? 보이스피싱 그리고 카톡으로 문자 오잖아요. 네. 그러면 안 그럴 것 같잖아요. 네. 눌러서 전화하는 순간 그쪽이 내 핸드폰을 뺏어갑니다. 디지털, 전화, 카톡, 등등
이런 것으로 사기를 친 사람에겐 거기에 맞게 형사 처벌을 하라. 아이들에게 통당 마약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부모를 협박합니다. 아이가 마약했으니까 돈 내놔. 내놔. 폭락한 경우에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중 처벌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모신 입법자는요, 별명 부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는 이분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일 잘하는 중랑의 딸, 서영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 잘하는 중랑의 딸 서영교입니다. 실은 별명 부자라는 말씀 제가 드렸는데 정말 네. 그 외에 다른 별명도 정말 많거든요. 네, 뭐 네. 있죠? 우선 입법 천사, 입법 천사, 걸크러쉬, 걸크러쉬. 네. 너무 맞아요. 네. 너무 맞아요. 네, 핵사이다, 시원하지 아주. 캡사이신. 아우. 핵사이다, 사이다 아줌마 이런 느낌. 아니다. 네. 그리고 서민의 영원한 다리. 맞아요. 예, 예. 그런 별명이 있어요. 네, 네. 아, 근데 서영교를 이렇게 영교. 네이밍화 해가지고 그러네요. 예,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 서민의 영원한 교차가 안 되니까 다리. 다리. 그래서 제가 당원 여러분과 지도부를 잇는 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그래서 그걸로 표 받았어요. 여태 국회의원분들이 많이 오셨지만 네. 이렇게 기가 넘치시는 에너지가 넘치시잖아요. 에너지가 진짜. 넘치시는 분은 처음 뵙네요, 진짜. 유재환님만 네. 할까요? 아유, 절 아세요? 그럼요. 박수요. 유명해요. 아, 고마워요. 아니, 별명마다 의미가 있는데 네. 입법천사라는 의미의 네. 별명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천사하면 뭔가 다 들어줄 것만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입법 천사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어느 언론이 정해주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변호사님이니까 아실 테고 네. 범죄신문이면 아실 텐데 태완이법. 아, 네, 네. 예, 황산 테러당했던 아기 태완이와 그 부모가 아기가 세상을 떠났는데 범인을 못 잡아요.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아서 그분들을 도와주다가 제가 법사위였거든요. 그래서 재정 신청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수사를 해달라라고 하는 재정 신청을 도와주다가 이 세상에 다시는 살인범 공소시효 때문에 범인을 못 잡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해서 태완이법을 만들어 통과시켰어요. 네. 그래서 입법 천사라고 하는 네임이 붙게 됐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네. 작업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 덕분에 이제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살인범은 끝까지 가서 추적하겠다. 이러면서 경찰과 검찰의 미제 전담반이 꾸려졌어요. 제가 만든 법으로. 그래서 이제 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네, 사진의 추억. 맞습니다. 네. 사진의 추억도 화성 연쇄 살인범이 네. 제가 만든 법으로 미제 전담반이 꾸려졌고 경기도 경찰청이 증거를 다시 수사해 나가는 과정 중에 화성 연쇄 살인범을 잡게 된 겁니다. 와. 재심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세요? 알죠, 알죠.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예. 사건 당일 1분 40초 동안 범행이 가능할까? 믿지 못할 거면 애들 가만히 있는 사람을 들쑤시는 거예요. 왜?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겁니다. 제가 태완이법을 만들 때는 살인범 공소시효가 사실은 지났어요. 국회의원들이 민기적 하다가 태완이 거는 살인범 공소시효가 지났고 한 15일 남은 게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요것만큼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15일 정도 남기고 이 법안이 국무회에서 공포되고 약촌오거리 살인범을 잡아서 영화 특심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와, 의원님 대단하십니다. 그게 입법천사 서영교입니다. 천사 맞으신데요. 진짜 천사시네. 아, 대단하십니다, 정말. 너무 멋있어. 의원님은 또 중랑에서 내리 3선 하셨던데, 네. 그죠? 특별한 인연은 어떤 거죠, 중랑이랑? 중랑에서만 네. 53년째 살고 있어요. 아버님이 92이신데요. 아버님의 아들의 아들까지 4대가 중랑에서 살고 있고요. 거기서 초중고를 제가 다 졸업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민주혁신개혁 이렇게 현수막 붙였는데요. 네. 저희 큰오빠가 저거 띄고 중랑의 딸 그렇게 써. 그래서 이제 오빠하고 주민이 만들어준 별명인데요. 중랑구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중랑구가 이번에는
예산도 1조를 네. 달성했고요. 그래서 1조. 좋아져서 국민들이 역시 중랑의 딸이 하니까 달라. 그래서 얼마 전에 중랑구에서 다음에 꼭 놀러 오세요. 네네. 장미 축제를 했는데요. 장미 축제. 네. 5월에 가고 싶은 축제 1위 장미 축제. 그게 중랑 장미 축제가 아니라 서울 장미 축제예요. 중랑구에서 하는 거. 예, 그렇죠. 서울시 돈과 중랑구 돈을 반 합쳐서 중랑 장미 축제를 하는데 몇만이 왔을까요? 아, 몇 많이 만이 불러야 될 것 왔을까요? 같은데요. 20만 정도 예상합니다. 20만. 오, 대단해요. 260만이요. 260만이요? 엄청 많이 근데 하네. 사실 이 장미 축제는 약 한 20일 동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온 사람들을 이렇게 다 찍고 아니면 그 KT 같은 데다 의뢰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지. 대박이다. 그 중랑구에 사신 지역구 분들이 단순히 출신이라고 해서 뽑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뛰어주고 우리 구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시는 분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삼선도 가능했다. 아, 제가 박수를 제가 좀 예. 약간 지 자랑을 좀 하는 거라서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이제 와서 그러시. 이제 와서 죄송하기도 그럼요. 한데 아니, 말씀을 네. 안 드리면 네. 사실은 몰라요. 아, 그럼요. 그냥 말하고 얘기하지 네. 않으면 잘 몰라서. 이건 절대 자기 자랑 아니에요. 네. 업적을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도 네, 아니고. 없는 얘기 하시는 것도 아니, 아니고. 지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좀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요. 21대 국회 전반기 법안 통과 1위를 네. 달성하셨는데 300명 중에 1등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네. 법안을 그럼 준비하실 때 좀 가장 중점적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으실까요? 제일 중점적인 것은 우선 언론입니다. 아. 언론에서 아프고 힘든 사람의 얘기를 보도하시게 됩니다. 아까 만든 태안이법은 PD 수첩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혼자 울다가 나 국회의원이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나잖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연락을 한번 드리고 같이 해서 만들게 됐고요. 언론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그것을 제가 보고 현장과 연결해서 만들게 되는. 그런데 방해자가 있어요. 법을 너무나 잘 아는 법조인들이에요. 그분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법을 너무 잘 안다고 법을 바꾸지 않아요. 태완이법도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나라 공소시효 다 있어요. 공소시효가 있어야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근데 다른 나라는 공소시효가 벌써 다 폐지됐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못 따라가요. 배웠던 공부 때문에. 근데 세상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법입니다.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귀 기울여서 그 목소리를 듣고 바꿔주는 게 제 일이고 그때마다 행복하고 소명을 다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우리 의원님 관련 법안을 추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오늘 입법 천사 서영교 의원이 준비한 법안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영교 의원님의 대한민국 범죄 해방일지. 첫 번째 법안은요, 디지털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라. 디지털 다중피해 사기 특례 법안입니다. 이 디지털 다중피해 사기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의원님? 쉽게 말하면 보이스피싱입니다. 아, 네. 제가 이제 지역에 친구의 어머님이 복지관에 계셨어요.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복지관에서 당구 치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밝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라고 알아봤더니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2천만 원 사기를 당한 거죠. 아유, 근데 정말 전화 받고 2천만 원을 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쏘가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걸로 계속 마음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혈관이 터져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이 저지른 그 보이스피싱이 당한 분이 내가 어떻게 이런 거에 당했지? 내가 남편 볼 면목이 없지?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살인행위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보이스피싱 관련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보이스피싱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야, 저렇게 해서 당하는구나. 보이스피싱은요, 온갖 과학적인 기술이 다 들어갑니다. 목표 금액 180억. 어차피 이거는 남의 고통 먹고 사는 거란 말이야. 즐겨. 저 김현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서준이 친구고요. 다쳤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카톡으로 돈 좀 빌려주세요. 네. 엄마 나 액정 깨졌어. 네. 문자 오잖아요. 네. 그러면 안 그럴 것 같잖아요. 네. 눌러서 전화하는 순간 그쪽이 내 핸드폰을
뺏어갑니다.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렇죠.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내 네. 핸드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가고요. 내가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저쪽에서 내 걸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요새 많이 일어나는 범죄들이고 주변에서 네. 겪는 문제이기도 네. 하고 피해자가 엄청 많죠, 배 기자님? 피해자가 엄청 많습니다. 2018년부터 매년 2, 3만 건이 나오고 있고요. 피해액 규모도 매년 5천억에서 7천억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는 노령층 예, 주로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20대 이하가 피해자의 한 30% 정도 차지하고 그 20, 30대, 40대 이 사회활동을 한참 하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현행법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례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기존에는 사실상 보이스피싱 범죄, 뭐 그리고 주식 리딩방 사기 같은 게 다 디지털 신종 맞습니다.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사기죄로 처벌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를 벌하는 형법상 사기죄로 규율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디지털 범죄가 제대로 다 처벌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지털, 전화, 뭐 카톡, 뭐 등등 이런 것으로 사기를 친 사람에겐 거기에 맞게 형사 처벌을 하라. 그리고 피해자를 도와줘라라고 하는 법인 겁니다. 이 아무래도 진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법안의 핵심 내용 짚어주신다면요. 쉽게 말하면 보이스피싱 방지법, 쉽게 말하면 다단계 금지법, 쉽게 말하면 유사수신 행위 금지법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고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나 관계기관이 3년마다 한 번씩 이것을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조직들을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금융기관에다가는 지금 보이스피싱으로 돈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럼 금융기관이 딱 차단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 다 모아놓은 법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근데 보이스피싱 당했잖아요. 네. 돈은 빠져나갔잖아요. 빠져나갔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경찰이? 뭐래요? 아니, 범인 잡았으면 저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범인은 잡았는데 돈을 못 줘요. 왜 그러냐면 이 돈은 벌써 썼어요. 딴 데로 해외에서 해외로 다 아, 나갔기 예, 때문에. 예. 그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해외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범인 잡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법안 넣은 것은 해외에 가서 범인 잡아오게 하는 법을 마저 더 넣은 겁니다. 그러면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위장 잠입도 해야 되잖아요. 위장 잠입해서 그놈들을 잡게 하는. 그리고 그 잡은 자는 신상을 공개하고 잡았더니 1호 그 범죄자가 네. 경찰 출신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상 다 공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중 처벌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마저 다 봤습니다. 기존의 어떤 형법보다는 어떤 디지털 범죄에 특화되어서 어떤 수사권도 좀 더 강화시켜 주신 것 같고요.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에서 이런 조직들이 네. 활동하는 경우가 참 많아서 범인을 잡기도 어렵고 특히 그 피해금을 가져오는 게 정말 어려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책을 좀 만들어 주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무 규정을 넣게 된 거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거 보니까 저쪽 보이스피싱에서 전화가 한 곳으로 집중하는데 그럼 빨리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고 카카오나 네이버 다음과 같은 디지털 첨단 플랫폼에서도 이거 보니까 이런 것 관련해서 비슷한 용어가 주고받아지는데 그러면 신고할 의무를 주게 된 겁니다. 네. 저도 실제로요. 제가 해외 장비 같은 거 좀 많이 사는데 해외 장비 같은 거 2-3개를 한 방에 동시에 결제를 하면은 전화가 와요. 이거 혹시 본인께서 결제하신 거 맞냐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느낌의 법안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이래서 어떻든 엄청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이 디지털 다중 피해를 막고 그리고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처벌 강화 말씀해 주셨는데 처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강화되게 되나요, 의원님? 우선 이에 관련해서는 디지털 범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는 원래 처벌 행위의 2분의 1을 가중시키고요. 1000만 원 이상이면 2배 이상까지 처벌을 가중시키게 해놨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처벌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저희들도 과거 그냥 형법상 사기범죄 정도에 준하기 때문에요. 처벌이 약해요. 그래서 처벌을 강화시켜 낸 거고요. 해외의 범죄 조직은
일망소탕할 수 있게 수사기관에 힘을 실어주게 된 겁니다. 네. 확실히 최근에 또 AI가 발달을 하면서 그렇죠. AI를 이용한 사기 범죄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법의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 같고 이번 특례법이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영도 의원님의 대한민국 범죄 해방일지 두 번째 법안은요. 이것도 요즘 정말 문제입니다. 위기경보, 퐁당 마약의 철퇴를 들어라.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요즘 이제 마약 관련 범죄가 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퐁당 마약이라고요. 의원님. 네, 황당하죠. 예. 그러니까 마약을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네, 안 하는 대부분이 마약을 하라 그러면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같이 놀다가 음료를 줘서 마셨는데 이 안에 마약이 들어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마약에 중독이 되는 과정이죠. 말도 안 돼. 예.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마약을 유통시키거나 마약을 뭐 판매하거나 이런 데에 대한 처벌은 있고 마신 것도 처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몰래 마약을 넣은 경우엔 처벌의 내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아니에요, 그거 처벌할 수 있어요라고 정부는 얘기하는데요. 그게 그냥 형법상 그런 처벌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처벌이 아니라 퐁당 한 경우에는 퐁당 떨어뜨린 건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중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클럽이나 이런 데서 버닝썬 같은 경우도 그런 뭐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클럽에서 놀았어요. 퐁당 마약 떨어뜨렸어요. 왜? 얘를 데리고 가서 그다음 2차 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거나요. 요번에 이제 아이들에게 퐁당 마약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부모를 협박합니다. 아이가 마약했으니까 돈 내놔. 그러니까 이건 훨씬 더 가중 처벌의 마약이죠. 그래서 제가 무력이네, 진짜. 퐁당한 경우에는 이건 완전한 더 심한 범죄이다. 그래서 가중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퐁당 마약 같은 경우 사실상 마약한 것 자체도 범죄지만 2차 가해, 2차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네. 이렇게 가중 처벌하는 법안 정말 필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퐁당 마약이 뭔지 이제 알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여기서 담그는 걸 퐁당 담궜다고 해서 퐁당 마약으로. 뭐지? 퐁당 마약이? 아, 그렇구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당한 거였구나. 사실은 내가 마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가족도 그렇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아서 고발을 못 합니다. 근데 퐁당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의지가 아니야. 그렇죠. 너는 피해자야. 그러니 이것을 과감하게 얘기하고 피해자에게 처벌을 하지 않고 그리고 가해자들을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퐁당 마약 범죄가 이렇게 너무 늘어나니까 경찰에서도 이제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2018년에 그 버닝썬 사태 이후로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종이 같은 걸로 이 액체에 마약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넣으면은 이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는 어떤 키트들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일선 경찰청에도 이제 뿌려질 예정이고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제공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갖고 다니면서 검사해보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 같은 리트머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리트머스 예. 종이 네, 같은 거. 맞습니다. 믿고 사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거 내가 마시는 음료가 불안해서 무서워요. 실은 그거를 치고 검사하고 가야 마셔야 되고. 되는 네, 네.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게 좀 그러니까 끔찍하고요. 말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2차 피해로 갈 경우에는 징역을 20년 이상 더 때리는. 그래서 저희도 가중 처벌하는 내용들을 넣고 이것에 대해서 요 내용 자체는 처벌에 관한 규정이 그동안 없는 거예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행법에서는요, 마약을 이제 수수하고 있고 소지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여하고 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마약을 투약, 제공하는 그런 경우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해 주셨고요. 또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퐁당 마약처럼 몰래 은밀하게 투약하는 자에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이 퐁당 마약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근거를 좀 마련한 내용을 포함해 두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3년 이상이라고 근거를 했는데요. 아주 심각하게 이게 성범죄나 뭐 이렇게 가면 훨씬 더 처벌량이 늘어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저 그냥 진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잠깐 생각이 난 건데 마약 단속 가면은 그 경찰들이 꼭 한번 뜯어보면서 찍어보잖아요. 영화나 이런 데서. 영화나 이런 데서. 네. 근데 그것이 자주 그렇게 되면 그 좀 중독이 되지 않을까. 자주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거 먹어보고 야, 이 자식들 다 잡아 넣어버려. 그분들이 그렇게 허술한 분들이 아니시겠죠. 아, 그렇겠지. 이제 직접 찍어보진 않게 그 영화에서의 어떤 영화에서의 극적인 그런 거죠. 그렇겠죠. 예. 그렇죠, 그렇죠. 좋은 예를 지적해 네.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이런 것들을 영화나 이런 데서만 접할 정도로 마약 천정국이었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 지위를 잃을까 봐 걱정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정말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의원님의 특례법 이것도 빨리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몇 가지 법안들을 더 다루고 싶은데 네. 이 시간 관계상 저희가 줄였거든요. 네. 예. 잘하셨습니다. 네. 또 기회가 되면 또 만나서 또 이야기하고. 너무 좋죠. 예. 지금 또 준비하고 계시는 법안 가운데 이번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됐으면 하는 법안 뭐가 있으실까요? 저는 구하라법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구하라라고 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예. 재산이 150억 정도 있었습니다. 9살 때 버리고 갔던 엄마가 구하라 장례식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그 돈의 반은 내 거야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그 돈의 반을 가져가는 그게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구하라법을 만들었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오히려 아동학대죄에 해당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의 반을 갖고 가는 걸 못 갖고 가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법사위에 있는 법조인들이 민기적거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법의 대가라고 한 사람들이 이건 일본식 법이거든요. 일본에서 갖고 온 법인데 그 법을 굳이 지고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도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공무원인 경우엔 제가 행안위원장으로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남긴 연금 이거는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갖고 가지 못하게 했는데요. 이런 민법은 아직 통과되지 못했어요. 공무원 경우는 민법 개정은 아니고 다른 특별법으로 조치하신 거죠? 공무원 연금 뭐 연금에 관련한 그 법입니다. 법을 예. 그렇게 개정하셨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52년 동생이 배를 타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1살 때 간 엄마가 그 동생이 배를 타다 떠났으니까 보험료가 보험료가 나오잖아요. 나니까. 부인이 있는데 부인은 또 사실혼이에요. 네. 그래서 부인에겐 돈이 안 가고 할머니나 가족이 키웠는데 거긴 안 가고 52년인가 몇 년인가 있는 엄마가 그 돈을 싹 다 갖고 가요. 반도 아니고.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바꾸는 법안이 바로 구하라법입니다. 예.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다시 불을 지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세 분도 서영교 의원님과 함께 입법자들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우리 이주연 씨? 우리 의원님은 진짜 옳고 그름이 너무 정확해서 그냥 말씀하신 대로 살면 잘 살 거예요.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은 잘 살 거예요, 분명히. 어린 제가 봐도 와 정말 맞아요 이렇게 될 만큼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진짜 좀 세대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요. 현실 사회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어떤 냉철한 분석,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입법이 변해야지 이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좀 입법 활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입법 천사, 정말 걸맞는 별명이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의원님의 입법 활동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음악 좀 필요하시면 마약 관리 뭐 이런 거 하지 마요. 홍보 영상. 근절 홍보 영상. 근절 너무 좋을 것 언제든지 같아요. 말씀. 이 없는 시간에도 본인이 참 피하는 그렇게 대단합니다.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곡가가 가수니까 네. 흔히 언제든. 네. 실은 입법 천사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 사회적인 약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정말 발로 뛰시고 관련된 법안을 만드시느라고 오히려 저희가 건강을 염려해 드려야 될 정도로 맞아. 정말 에너지가 넘치시고 또 그 에너지를 계속해서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입법 전사 어떠십니까? 오. 예. 자, 오늘 정말 머리 좋아. 함께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프고 힘든 사연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삶도 힘든 사람들이 잘못된 법에 의해서 더 고통스럽고 가족이 파괴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언론과 또 국회가 함께 한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가슴 아픈 사연들을 법으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힘이 이분들에게 큰 희망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오늘 정말 늘 국민의 약자 편에서 열심히 발로 뛰시는 서영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을 몰랐다고요? 법률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법률을 제대로 읽는 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법 읽어드립니다. 아우, 다들 이렇게 아기 새들 같아. 어? 자, 여러분은 혹시 이것 없으면 못 산다 하는 것들 있을까요? 예, 이건 꼭 있어야 한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요? 김일중. 나 왜 저는 사랑이요.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을 먹고 살죠. 우리 MC님은요? 저요? 저는 스마트폰이요. 아니, 스마트폰으로 뭐 다 해결할 수 있잖아. 예약도 할 수 있고, 그쵸. 뭐 결제도 할 수 있고.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연락할 그런 사랑하는 상대방이 없으면 또 무슨 소용입니까? 역시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뭐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지요. 의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인생은 힘들고 끝없이 안 되는 거의 연속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요구한 답변이 이렇게 철학적인 답변들이 아닙니다. 우리 배웠잖아. 의식주라.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요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집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저희도 벌써 몇 번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만큼 맞아요. 중요하고 또 관심도 높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 지금 제가 법률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상담 들어오는 거 보면 이 부동산 관련돼서 상담이 정말 급증했어요. 특히 네. 지금 보증금 못 받을 위기에 처했다. 아니면 나 지금 보증금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자, 오늘 준비한 법 읽어드립니다. 역시 이 집과 관련된 사연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여보, 집주인이 이 집 계속 살아도 된대? 그치. 살기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집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2년 정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다행히 집주인이 오케이 했지. 진짜 다행이야. 이사 갈 생각만 하면 나 머리가 막 지끈지끈 거렸잖아. 정말 잘 됐다. 우리 집 문제가 해결됐네. 그러면은 이참에 차 좀 바꿀까? 야. 그럼 이사 비용 아꼈잖아. 여보, 맘껏 골라. 호호, 역시 통이 커. 나 그냥 사고 싶은 거 그냥 사버릴 거야. 그냥 나 말리지 마 그러면은. 근데 일단 할부 기간은 최대한 긴 걸로 봐. 이 차를 사자니 저 차를 포기하기가 힘들고 이거 정말 행복한 고민 아니야 이거 정말. 띵동. 문자 왔쇼. 문자 왔쇼. 집주인이 무슨 일로 문자를 보냈지? 안녕하세요. 집주인입니다. 갑자기 저희 집에 일이 생겨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집주인이 들어오면 우리 보고 나가란 말이야? 아니 계약 연장한다면서 갑자기 자기가 들어와서 산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거? 아이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이사 나가야 되잖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뭐해 당장 나와. 우리 집 보러 가야지. 차는 나 저 그 차 사야 되는데 나 그거 계약해야 되는데 내 차는 이전 집에서는 아래 윗집 살아서 자주 술도 마시고 했는데 아유 이게 얼마만이야 마셔. 아이고 술 친구가 없어져서 섭섭했어. 그 동네 나 친구도 많고 진짜 좋았는데 우리도 너무 아쉬워요. 그 동네 별일 없죠? 근데 두 사람이 살던 집에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집주인이 아닌 거 알고 있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헐. 아니래? 아니 어쩌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전세로 딴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아니 뭐야? 자기네가 들어와 산다고 우리 내쫓아놓고 다른 세입자랑 계약을 했단 말이야? 가만 있어봐. 이거 임대차 보호법 위반이잖아. 내가 이사 때문에 내가 그 차도 못 바꾸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맘고생을. 이사 비용이며 복비까지 우리가 깨진 돈이 얼만데 나 이거 못 참아 못 참아. 여보 당장 일어나. 변호사 찾아갑시다. 잠시만 이제 마시기 시작했는데. 아이고 이 눈치 없는 친구가 진짜. 그럼 마시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저 변호사 만나고 올게 우리는. 아유. 알겠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실은 꽁트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웃겨라. 이게 진짜 당사자 입장에서는 마른 하루의 날벼락이에요. 배신이죠, 배신 진짜. 그렇죠? 주택 임대차 계약할 때 뭐 2+2
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네, 일단 정확하게 잘 알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요즘 이제 2+2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임대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이 2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계약이 끝날 때쯤에요. 계약 만료 6개월 전 그리고 이제 2개월까지 그 사이에 임차인이 나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면 2년이 또 연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총 4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이 계약 연장하는 그 시점에 집주인이 본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직계 존속 혹은 직계 비속이 들어와 산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집에 들어서 산다고 하면은 세입자는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네요. 네. 근데 지금 이 사연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주인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지금 전세 들어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임차인 A 씨와 임대인 B 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 아파트에서 2년 기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B 씨와의 합의로 2021년 2월까지 임대차 기간을 더 연장했습니다. 바로 이때, 그러니까 2020년 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에 근데 갑자기 임대인 B 씨로부터 자기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면은 집주인이 내가 실거주할 거니까 당신이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임대인이 이제 그걸 행사를 한 거죠. 너 나가라 하면서 내가 들어가서 살 거니까. 그래서 임차인 A 씨가 추가 2년의 연장의 혜택을 못 누리고 2021년 2월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 B 씨는 임차인 A 씨가 이사한 지 3개월 만에 다른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쫓겨난 임차인은 이제 그 이후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실제 너가 거주하겠다고 해서 내가 나갔는데 그리고 제3자한테 그리고 나서 임대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겁니다. 1,000만 원 정도를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 재판 결과는 그럼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을 거절한 경우에 임차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처럼요, 본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실제로는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를 받은 경우에는 딱 이 조항에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현실적인 부분을 좀 살펴드리자면요. 사실상 이 사안에서는 우리 아래층에 살고 있는 이웃 덕분에 지금 집주인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를 밝혔지만 우리가 이사 가버리고 나면은 지금 그 집에 집주인이 들어와 사는 건지 집주인의 자녀인 건지 턱이 없네요. 사실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이 행사되기가 어렵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하나 그렇다면 집주인이 집에 들어온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자동으로 계약 연장까지 되는 건가요, 이게? 네, 이걸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그러니까 갱신. 쉿하고 있으면 네. 그대로 알아서 연장된다. 연장된다. 네, 그런 뜻이거든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그 사이 기간 내에 서로 가만히 있으면 만기 이후에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종료하고자 하는 쪽에서 문자든 전화든 뭐 내용 증명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게 필요한 거죠.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은 세입자가 주인집 대신에 복비를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진짜인가요? 그래,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 맞아요. 이 묵시적 갱신이 있다고 해도요. 네. 그렇다고 해도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했으니까 2년 꽉 채워 살아야 돼. 이건 아닙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저 나갈게요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때부터 바로 나갈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의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지 이제 해지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복비도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내가 계약 기간 못 채우고 나가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사실 관행적으로 통상적으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내가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는데 새로 계약을 맺어야 되니까 그 복비를
이 전 임차인이 지급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복비는 사실상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에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복비를 꼭 누가 줘야 된다 이런 게 정해진 내용은 법으로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사연이 이 문제되잖아요. 실은 네. 계약 갱신 기간이 왔는데 전세금이 많이 올랐네. 네. 그러면은 계약 갱신할 때 금액을 좀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이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상한을 정해놨습니다. 이게 바로 5%예요. 5%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해놨어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한다고 해도 5% 내에서는 어떤 보증금의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청구권과 관련해서도 또 꼼수가 또 많다면서요? 부동산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도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임차인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하거나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들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우리 재판에서는 법원에서 실제 이런 일로 분쟁이 붙었고 법원에서는 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법상 권리로 좀 인정을 해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임대인이 자신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서 임차인을 내보냈어요. 임차인을 내보내고 나서 이제 이걸 매각을 한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고가로 팔고 나니까 이 임차인은 너가 실거주한다고 해서 내가 나갔는데 2년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나는 나왔는데 너가 근데 실제 거주는 하지 않고 팔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나한테 약간 거짓말 한 거고 내 아이 갱신 청구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고요. 법원에서는 그걸 불법 행위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 인정되는 액수가 워낙 작아가지고 사실 현실에서는 막기가 거의 힘듭니다. 지금. 그렇겠네요. 네. 근데 현재 임대인이 새로 산 그 집을 산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집에 들어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전세 살다 보면 황당하게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당연히 내 집에 대한 그 권리가 그대로 그 새로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거는 맞지만요. 네. 만약 새로운 집 주인에게 내가 계약갱신하겠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했는데 새로운 집 주인이 내가 들어와 살 거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한다 하는 경우에 과연 거절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새 집주인이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겠다고 한다면 정당하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실거주하겠다고 새 집주인이 나오면 세입자는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전세를 둘러싸고 참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일각에서는 이 전세 제도를 없애야 된다. 아니다.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아직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겠죠. 그러니까 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어쨌든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6월 한 달이 이렇게 또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의 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